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생규장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김시습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김시습 기념관 네, 영상을 같이 봤고요. 그리고 금오신화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생규장전 이야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재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한문소설입니다. 자,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한문소설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쓰여진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을 빼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전기소설이고요. 우리 전기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전기적이라고 하는 성격은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은 기이한 소설이에요. 전달한다. 그대로 이어 설명하면은 기이함을 전달하는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막 이승 그리고 저승 이런 걸 연결을 합니다. 남자는 산 사람이고요. 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격, 정기적, 그리고 낭만적,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비극적입니다. 우리 홍건적의 낭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거나 둘이 굉장히 사랑을 하지만 결국에 헤어지게 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둘이 만났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 그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 개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주요한 소재는 이서생, 남자고요. 최여인, 여자입니다. 이 둘 중에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최여인이에요. 이 여자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이 최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최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죽음을 초월했어요. 어느 정도로 초월하느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냐면요. 환신이라 그래요. 몸이 돌아왔어요. 몸이 돌아왔다라는 건 뭐냐면 죽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같이 몇 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죽음을 초월했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영화가 있는데 거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생규장전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남녀라고 하는 것은 이생과 그리고 최여인이지만 최랑이지만 김지습과 그리고 김지습이 굉장히 한탄했던 그 단종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청룡포에서 원하지 않았던 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단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생규장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의 제도와 전쟁과 운명, 여기에서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운명, 전쟁, 제도에서 대결을 해서 그대로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실의 제도라고 하면 사실 둘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면은 홍건전의 적의 난 때문에 최랑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기의 정절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 나쁜 도적놈한테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운명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서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죽은 여인, 주인공,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죽은 사람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정기적이죠. 기이하죠. 비현실적이죠.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조선 전기 소설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가 들어있습니다.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사갈래인 소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정갈래인 시가 삽입이 되어 있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좀 더 적어볼까요? 시가 삽입돼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는 것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효과가 되겠죠. 정서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서면에서 조금 더 적어본다면은, 등장인물의 심리와 그리고 상황에 대해 여운을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식으로. 그리고 서정갈래이기 때문에요. 서정갈래의 특징입니다. 함축성이 있어요. 길게 적지 않죠. 함축적으로 적습니다.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요.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정서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서사적인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사적인 기능.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암시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개에 대해서 암시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조로움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쭉 이야기를 전달해 나갈 때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사적으로만 전개를 하다가 그 중간에 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를 삽입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생규장전 우리 교과서의 본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20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본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20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자, 전기소설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전기소설은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잘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시습, 그래서 작가의 삶과 우리 문학 사상들을 알아보기 위해 기념관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건 전개에 있어서 그 변화의 폭이 넓습니다. 세 번째는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고 기이하다 그랬어요.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사회적 상황 등 인생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소설의 특징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럼 교과서 20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절정과 결말 부분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체 줄거리 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 본문에 있는 절정과 결말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발견한다. 사창에 기대 앉아 수놓기도 더디구나. 활짝 핀 꽃들기에 꾀골 새는 지적이고 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 가만히 반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네.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네 집 도련님고 푸른깃 넓은 띠가 버들새로 비치네. 이 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에 제비되면 주렴을 사뿐 걷고 담장 위를 넘어가리.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데 부영못 푸른 물은 난간에서 굽어보고 못가 꽃밭에서 정든님들 속삭이네. 안개는 부슬부슬 봄빛은 화창한데
새가락 지어내어 백저가를 불러보세. 꽃그늘엔 달빛 비쳐 팔방석에 스며들고 긴 가지 잡아보니 붉은 꽃비 쏟아지네. 바람 속에 저 향기는 옷 속에 스미는데 첫봄 맞은 저 여인은 흥겹게 춤만 추네. 비단적삼 가벼이 해당화를 스쳤다가 꽃 사이에 졸고 있던 앵무새만 깨웠어라. 잘못 찾은 성경에는 복숭아꽃 만발이네. 하마는 이내 정해 어찌 다 속삭일꼬. 구름 같은 쪽진 머리 금비녀 낮게 꽂고 시원한 모시적삼 새로 지어 입었어라. 나란히 핀 꽃꼭지를 봄바람이 피워주니 저 많은 꽃가지에 비바람 불지마오. 나부끼는 선녀솜에 땅 위에 살랑살랑 개수나무 그늘 속엔 항아아씨 춤을 추네. 좋은 일엔 언제나 시름이 따르나니 함부로 새 곡조를 앵무새에게 가르치랴. 이후 이 서생은 밤마다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둘의 사이를 눈치챈 이 서생의 아버지가 크게 노하여 이 서생을 울주로 내려보냈다. 최 여인은 매일 저녁마다 이 서생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자 병이 들었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가 이 서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을 혼인시켰다. 이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 서생은 단신이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어.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최 여인도 정조를 지키다가 끝내 홍건적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폐허가 된 집에 돌아온 이 서생은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슬픔에 잠겨있다. 이때 이 서생의 눈앞에 최 여인이 나타났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최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곧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여자인 줄 알면서도 열렬히 사랑하는 나머지 수년간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여인은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났다며 이 서생에게 말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서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 여인은 말을 마치고 점차 사라져서 이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최 여인의 말대로 그녀의 유골을 찾아 묻어준 뒤 하루같이 그리워하다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 이제 200페이지 본문합니다. 줄거리 다 잘 보셨죠? 우리 교과서 부분은 절정 부분, 이 서생이 최 여인의 환신이랑 재회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은 이생 그리고 규 엿보다 그 다음에 장 이거는 담장 할 때 담 그 다음에 이건 전 고전소설 할 때 전이죠. 그래서 끊어보면은 이시성을 가진 이생, 선비. 이시선비가
규장, 밤하늘, 넘본,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밤하늘, 넘본, 이야기. 이게 줄거리 답니다. 간단한 줄거리로 되어 있어요. 자, 주인공 둘이에요. 이서생과 최여인으로 되어 있죠. 자, 두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우리 두 인물 둘 다 굉장히 특출난 인물로 등장을 해요. 제자가인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죠. 이서생은 글재주가 뛰어나고 국학에서 수학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인물. 최여인은 자수와 시에 등한 아주 훌륭한 교수. 이런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아까 우리 줄거리에서 봤고요. 송도의 국학에 다닙니다. 우리 송도라고 하는 곳은요, 공간적인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고려에 있는 개성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죠. 이서생은 남자입니다. 남자 주인공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담너머를 엿보다가 제목이죠.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자, 최여인 여자 주인공이고요.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너머를 보내고 이후에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맙니다. 자, 아까 줄거리에서 봤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첫 번째 시련이에요. 시련 1번. 시련 총 3번 겪고요. 극복합니다.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을 해요. 집안이 굉장히 차이가 났어.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은 거절을 해요. 결혼 못해.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을 하게 돼요. 자, 시련이 혼인으로 인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 1번.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실제 사건입니다.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돼요. 자, 요거는 시련 2번째. 자, 이거를 만남과 이별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만남은 어떻게 됐어요?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죠? 담장 너머로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하지만 둘이 신분의 차이가 있고 또 집안에 그런 문벌과 학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이서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둘의 사이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나면요. 우리 최여인, 적극적인 우리 최여인이 설득을 합니다. 이서생네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죠. 이서생네 집에 설득을 해서 혼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앞부분 줄거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절정 부분이에요.
자, 절정 부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정 부분 내용은 색깔 한번 바꿔가지고 봅시다. 한편 이서생은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절정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요. 이서생이랑 간단하게 이랑 채라고 할게요. 이랑 채가 둘이 재회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 황폐한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얘는 지금 살아남았어요.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갑니다. 이 도적의 무리는 어떤 도적의 무리냐? 바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왔던 그 도적의 무리겠죠. 얘네한테 시련을 안겨준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부정적인 놈들이죠. 자,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다시 아내의 집을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오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고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프겠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사랑했는데 하면서 꿈을 꿨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일장춘몽, 한낮 지나간 그런 한순간의 꿈만 같구나라고 합니다. 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누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들려옵니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내. 자, 이게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 그 사랑하는 아내 바로 최여인입니다. 자, 최여인의 환신, 몸이 돌아온 거예요. 몸이 돌아왔다라는 거는 뭐냐? 귀신이 된 거지. 죽은 다시 살아온 거야. 바로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사랑이 앞선 거죠.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부인, 어디로 피라라는 알 가지고 목숨을 보존한 겁니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울더니 곧 사정을 얘기하죠.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 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시와 글씨, 교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이생규 장전이죠. 담 너머로 저를 엿봤잖아요.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고요. 꽃 앞에서 한번 웃고 저희 둘은요 부부가 됐어요. 또 정이 100년을 넘쳤죠.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저희는 어찌 이렇게 횡액을 만나서, 여기서의 횡액이라는 거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을 말합니다.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그 도적놈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잃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죽었겠죠. 정조를 만약에 잃었다면 죽진 않았을 거야.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인물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만난 그 자체에서는 기뻤을 것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자기의 사연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마는 운명이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짝이른 새, 누구를 말한 것이냐? 비유한 거죠. 바로 자신의 처지, 그 최여인의 처지를 비유한 거예요. 어떤 최여인의 처지냐? 홀로 남겨져 있는,
홀로 남겨진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기 때문에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제 뼈마디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각골 통한이라는 거예요.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습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즐겁더니 지금은 너무 슬프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즐거운 일이 끝을 다하면 언젠가는 슬픈 일이 닥쳐옵니다. 세상 일은 계속 순환돼요. 흥진비례.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기 때문에 이 환신이 이 이승에 되돌아온 것이에요. 자, 환신. 자, 환신의 뜻이 여기 있죠. 사람의 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만. 그러니까 헛개비같이 허망하고 덧없는 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죽은 채 여인을 말하는 거고요. 죽은 채 여인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작품에서는 전기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 자, 3세의 인연, 우리 이 김시습의 생각을 보시면은 불교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교 사상은요, 죽어서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의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에서 윤회사상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군께서 지금도 3세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나중에도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능동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자, 이건 작가의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작품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거의 프로포즈를 한 거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합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 옛날과 같았다 하면서 이제 서로 그동안에 밀렸던 이야기들을 하고요. 다음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재물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해골도 거두고요. 지금 금은과 재물도 팔아가지고 합장을 한 다음에 제사까지 지내고 예절도 다 마쳤어요. 그 후에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벼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북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됐거든요. 공명. 그 나라의 그 재상으로서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느냐? 그냥 아내랑만 산다는 거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까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옵니다. 이건 어떻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김시습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김시습한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상으로서의 위치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지위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위 뭐 고관 대작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냥 사카스 쓰고 방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소설 쓰고 시를 쓰고 하면서 다 다니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바로 21살 때 봤던 그 사건, 그치? 그 사건 때문인 거야. 단종 유배 사건. 근데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죠. 여기에서 생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사랑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마치 자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친척과 손님의 규룡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아요.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아.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요. 이런 걸 두문, 불출 이라고도 하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세월을 보내요. 이게 가장 이제 행복한 거야. 그 안에서의 자기의 행복을 찾은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시조 4편에도 이러한 모습의 행복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또 보이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결말입니다. 우리 결말 부분은 어느덧 해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둘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